뒤에다가 제가 플랫폼을 붙여놨습니다. 공유경제는 반드시 플랫폼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경제를 이해하는데 과거 플랫폼이 없는 공유경제는 확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있는 공유경제가 지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공유 플랫폼 경제, 영어로 쉐어링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썼습니다. 지금 전 세계 변화를 보면 이래요. 지난 10년 사이에 거대 기업의 변화를 보면 어떤가 하면 2007년도에 전 세계 기업가치 10대 기업입니다. 이 10대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이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불과 10년 후입니다. 2017년. 이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전 세계 기업까지 10대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확 변해버려요. 반면에 이 글로벌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스타트업들이죠. 이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스타트업을 보면은 이들의 70%가 역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난 10년 사이에 플랫폼 경제로 완전히 변화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과거 산업 경제하고 뭐가 다른가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산업 경제에서는 기업이 있고 소비자가 있다고 봤죠. 이것이 이제는 피플과 기그로 바뀝니다. 집중화된 산업 경제가 분산되고 자산이 평판으로 바뀌고 경쟁이 협력으로 시장이 네트워크로 환경 파괴와 환경 보호로 GDP가 이제는 후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비자의 후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가 이 플랫폼 경제로 가면서 글로벌 공유 경제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놓고 보면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50%가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이냐 2025년이 되면은 공유 경제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일자리의 50%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업의 50%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뀌어 나가게 되죠. 국내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이 바뀝니다. 자, 전 세계 유니콘 클럽의 그림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공유경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작년도에 공유경제협회를 출발해서 금년 2월 달에 정부로부터 공유경제협회 승인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공유경제협회가 1월 31일자로 그냥 우리가 세미나를 한 그림입니다. 제가 시작은 작지만 힘이 창대할 거라고 했고 전 세계가 플랫폼 경제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공유 플랫폼 경제로 한국이 빨리 못 가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이들도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요 중에서 좋은 회사를 골라서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내 공유경제 흐름들이 이동, 물류, 업무, 생활, 자원, 금융,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공유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있죠. 한편 이 플랫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가 놓고 봤더니 그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다. 그러면은 공유 경제로 가는 대안들이 등장하면은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두 번째는 착취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더욱 능률화되고 공유 경제는 거래 공룡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요약해 보면은 그게 두 개의 흐름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제가 써봤습니다.
쉐어드 이코노미, 그다음 쉐어링 이코노미입니다. 이걸 사회적 공유경제, 시장적 공유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쉐어드 이코노미는 뭐냐면 결과를 공유하자. 쉐어링 이코노미는 기회를 공유하자. 우리가 시장 경제와 기획 경제의 차이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지금 갈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쉐어드 이코노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복지의 성격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이코노미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혁신 관점에서 볼 때는 쉐어링 이코노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금 공유경제라고 얘기할 때 어느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당연히 이 쉐어링 이코노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을 비영리 공유경제, 영리 공유경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새로운 시각들을 우리가 다 합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의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는 영리와 비영리가 통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외 공유경제 사례를 놓고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벤트, 밴쿠버, 바르셀로나 전부 다가 뭐냐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로 그 도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공유경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에어비앤비나 테스트레빗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나 이런 공유경제는 쉐어링 이코노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딥 임팩트란 보고서를 내면서 한 얘기죠. 2025년이 되면은 경제는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로 전환될 것이고, 자, 이러한 공유 경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더군다나 산업혁명 이후 250년이나 됐는데 왜 지금 와서 공유경제가 떠들고 있죠? 왜 그럴까? 비용. 공유의 비용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경제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엘리너 오스트롬이 2009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최초의 여성 수상자. 경제학상 지금까지 여성이 수상을 못했습니다. 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서 자원도 보존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많은 사례들을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주의 비극을 넘어서, 그래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엘리너 오스트롬이 한 이 얘기가 불행이고 확산이 많이 안 됐어요. 자, 왜 그렇게 확산이 안 되느냐? 이런 오스트롬의 협동조합의 한계가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공유가 확산되는데 너무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유의 방법론이 기술적인 대안이었으면 잘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어요. 자, 현실은 뭐냐면은 공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냥 공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해서 땅을 하나 공유하겠다 칩시다. 내 땅 요만큼, 옆에 땅 요만큼. 새로운 땅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추가로 발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유를 하려면 만나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차도 타고 가야 되고 비용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비용과 시간은 들어가는데 새로운 가치는 별로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현실에서 일반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협동조합에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세계적인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바스크족이라는 민족주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집어넣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왜 안 되는지가 잘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공유 비용이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협력하는 데 필요한 게 클릭 한 번이면 협력이 돼요. 공유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둘이 협력하니까 새로운 가치가 발생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10명 모인 거하고 100명 모인 거하고 10배 차이가 아니고 그것이 100배, 1000배 차이의 가치를 만들어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거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에 비례해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플랫폼은 이러한 이 인터넷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공경전 새롭지 않습니다. 둘의 뭐 보부상, 길드, 협동조, 아나바다 다 이거 우리 공유입니다. 이게 무슨 공유죠? 오프라인의 공유입니다. 오프라인의 공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둘의 그 동네 말고는 어려워요. 그 동네 그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그 동네를 넘어가서 하기가 어렵죠. 자, 21세기 공유는 뭐가 다르냐 놓고 보면은 바로 거래 비용이 극소화됩니다. 이 거래 비용이 극소화되니까 전체가 효율화된다는 1960년 노벨상을 받은 로나드 코즈 교수의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거래 비용은 왜 극소화됐죠?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 거래 비용을 극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 인터넷이 진화합니다. 인터넷이 진화함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과 PC끼리 공유가 되고 사람이 공유되고 오토가 공유가 되고 산업이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 공유의 범위가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더욱더 넓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뭘 만드느냐면 오프라인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이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인간이 못 만듭니다. 원자를 만들어내면은 하느님하고 동교동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라인 세상은 정보로 이루어진 피트의 세상인데 피트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냥 복제가 됩니다. 비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세상은 공유의 세상입니다. 이 소유의 세상과 공유의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영역은 공유의 세상일까요? 소유의 세상일까요? 둘 다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합쳐서 제가 스마트 트랜스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술 융합보다 더 어려운 게 이 가치관의 융합입니다. 한국에 왜 원격으로 안 되나요? 기술 때문에 안 되나요? 우리 왜 공유차량이 왜 안 되나요? 기술 때문에 안 되나요? 아니죠. 가치관의 이 공유경제의 문제는 현실과 가상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는데 이 융합 영역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느냐?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오토 영역에서 지금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콘의 70%가 여기 있고 글로벌 10대 기업의 70%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20%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의 20%지만 새로 창출되는 기업의 70%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70% 영역이 한국에서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를 앞서가는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등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유니콘은 지금 7개입니다. 전 세계 탑5예요. 그러나 우리는 20개 이상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7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이 융합 영역에서 규제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비규제 영역과 한국은 흥산업만 유니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유경제 얼마나 커질 것인가 놓고 보면 1, 2차 산업혁명 소유 경제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온라인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규모가 5%라고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여기에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공유경제. 여기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기가 관심사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은 온라인 경제 규모를 대략 한 100조 정도로 봅니다. 그다음 오프라인 경제를 1,500조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이 오토 경제가 2019년에 800조까지 갈 것이다. 이건 PB의 예상입니다. 자,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상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공유경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앞서갈 수 있으면은 미래가 있고 뒤처지면은 미래가 없다. 이런 결론이죠. 자, 그런데 이 공유 시장 경제가 가면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시장이 만능인가 아닌가 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의료보험 얻고 그럴 때는 병원 가면은 뭐 조금 찢어놓고 무지하게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협상력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료보험이 등장하면서 이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보력을 갖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나서가지고 비용을 정해가지고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줬어요.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이제는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줍니다. 평판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안 가봤어도 우리는 저 식당의 평판이 어떻고 영화의 평점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지능과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공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유경제는 인터넷 혁명이 연결 비용을 감소시켰다면 지능혁명이 거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 인터넷 혁명은 이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고, 이 지능혁명은 내가 검색을 안 해봐도 너는 무슨 비디오를 좋아할 건지 넷플릭스나 알아가지고 추천을 해줍니다. 소위 큐레이션 서비스를 해주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이래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가 있던 이 시장이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재편 영역에서 거대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해요. 유니콘 기업의 특징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과 지능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혁신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는 연구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1, 2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이런 걸 거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거쳐서 이제는 공유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유경제 모델을 보도록 하죠. 자,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명한 분들 조금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톨만, 레프트, 카피라이트가 아닙니다. 카피레프트. 우리 카피라이트가 누구를 위한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의 그 저작권료를 지불했어요. 그러면은 그 비용 중에서 작곡가, 작사자한테 얼마나 갈까요? 자, 100 중에서 얼마나 갈까요? 네? 10%. 10%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 사업하니까 알죠. 자, 10%가 안 갑니다. 그럼 과연 카피라이트라는 게 뭘 위한 거냐? 그래서 카피레프트로 가면서 지식이 공유될수록 뭐가 만들어지냐면 융합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수많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죠. 자, 팀 오라일리, 파운더스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온디맨드를 얘기한 할리사노,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로렌스 레시피오스, 그 다음에 스스로 공유경제 전도사를 자부하는 레이첼 보치만, 그리고 플랫폼 이론을 만든 아이젠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인사드리고 갈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논의한 겁니다. 자, 볼까요? 프로슈머, 빅 이코노미, O2O 플랫폼, 오픈소스, 플랫폼 협동조합, 협력적 소비, 소셜 이노베이션, 온디맨드, 억세스 이코노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도대체 뭐가 공유경제인가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레이첼 보츠만 스스로 공유경제 전도사를 자부하는 레이첼 보츠만은 공유경제에는 공유된 정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레이첼 보츠만이 이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공유경제 규모는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거죠. 이제 경제의 50%가 공유경제로 바뀌는데 정의가 없으면 어떡하자니? 정의가 없으면 정책도 못 만들고 도대체 뭐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위해서 공유된 정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공유된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유경제는 경제 요소의 공유로 가치 창출과 비용 활동을 이룩하는 활동. 재미가 없죠. 원래 정의라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 놓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경제의 객체가 있어요. 객체란 건 뭐냐? 우리가 뭘 공유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정보.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뭘 공유할 수 있나요? 물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공유하고 집을 공유해요. 세 번째는 뭘 공유? 사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사람 불러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집도 청소해주고 뭐 별 빨래도 해주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물질, 관계를 공유합니다. 이 객체, 공유할 객체다. 두 번째는 주체. 공유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래서 그는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영리자, 비영리. 이 세 가지로 공유경제는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경제 주체, 경제 객체 이 각각을 3x3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니까 이 안에 지금까지 공유경제라고 떠들던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유경제라는 건 정보, 물질, 관계 봅니다. 그래서 물질과 물질을 정보로 공유하고 정보와 정보가 관계로 공유돼 가지고 이들이 소위 신뢰를 가지고 연결된 이 공유경제가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쪽 축은 주체지요. 공급자는 누구고 수요자는 누구고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 이제 밑에 공유경제 축의 주체축입니다. 주체 사상은 아닙니다. 이쪽은 뭐냐?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유할 것이냐? 정보를 공유하고 물질을 공유하고 관계를 공유한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늘 보면 세상의 대상은 시간, 공간, 인간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3x3 매트릭스를 놓고 보니까 요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경제는 다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공유경제의 총체적 새로운 정의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이쪽 축을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제가 케이슨 쉐어링 이코노미 큐브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영리 비영리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발달 과정을 산업혁명하고 연결시킬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은 1, 2차 산업혁명 때는 공유경제가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있습니다. 두레도 있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여기 온라인 경제가 생기면서 공유경제가 한 5% 생겼습니다. 자, 이 3차 산업혁명 때는 뭘 공유했느냐? 정보만 공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 온라인에서 공유한 거예요. 온라인만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뭐냐?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컨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공유하는 형태가 3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였어요. 자, 이때 이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 스톨만이나 팀 오라일러나 팔밀사노나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했죠.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온라인 공유경제 시대의 공유경제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메이저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있구나. 그렇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래. 뭐 그런 거 있지 뭐. 우리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되니까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합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하니까 뭐까지 공유하느냐? 물질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차량도 공유하고 집도 공유하고 이제 뭐 도구도 공유하고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 네가 안 쓰는 시간에 내가 쓸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O2O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소비와 생산이
협력적 생산과 협력적 소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온 디맨드와 온 서플라이. 그래서 우리는 공유경제를 온 디맨드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요 물질의 공유의 소비 측면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생산 측면에서는 온 서플라이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의 신발이 옛날에는 대량 생산해서 그 다음에 그 소비재에 갖다 놓고 창고에 갖다 놓고 파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개개인이 온디맨드로 내 스마트폰에서 독일에서 주문하면은 그거를 소위 아디다스의 독일 현지 공장에서 쿠카 로봇이 블랙 카본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거를 개봉해가지고 4시간 만에 신발을 만들고 24시간 만에 배송을 해줘요. 그럼 뭡니까? 온 디맨드를 온 서플라이로 O2O 플랫폼이 연결해 준 결과예요. 이래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게 얼마나 큰 변화냐. 이거 무지무지 큰 변화입니다. 자, 옛날에는 생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디자인을 해야죠. 그럼 미리 시장에 그럼 디자인 기능, 시장 예측 기능, 그 다음에 대량으로 발주해야죠. 그걸 배에 싣고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여공들을 모셔다가 만들어야죠. 만드는 거 다시 손질 싣고 와야죠. 마케팅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뭐로 바뀐 거예요. 그냥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24시간 배송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다음에는 인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나는 디자인만 잘해. 근데 내가 회사에 디자이너로 고용했으면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도 했다가 컵도 탔다가 그 다음에 기획서도 썼다가 그 다음에 맨날 하는 보고서도 쓰고 뭐 별짓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디자인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는 디자인만 해. 근데 하루 회사에 속할 필요는 없어. 이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저 회사 거 다 해줘. 자, 프리 에이전트가 됩니다. 이 프리 에이전트하고 프로슈머를 긱 플랫폼에 연결을 해줘요. 이제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가 더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연결해가고 이 관계에서 4차 산업혁명 2단계는 뭐가 되냐면 이 O2O 플랫폼이 지금 20%에서 50%까지 커져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 플랫폼 사업자가 나쁜 마음 먹으면 얘들이 권력이 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3차 산업혁명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뭐 5%니까 뭐 얘들 뭐 큰 마음 먹어봤자 뭐 거기서 거긴데 이제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이건 무지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블록체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등장한 지가 이미 30년이 넘는 기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30년이 넘죠. 그런데 왜 지금 블록체인이냐?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뭐 블록체인 얘기를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델들, 그 다음에 물질을 공유하는 모델들, 그 다음에 관계를 공유하는 모델들, 이런 것들이 있죠. 한국에도 지금 뭐 크몽이라든지 위시캣 이런 데서 우리가 사람을 다 공유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이런 거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경험 있는 분들 공유하는 플랫폼도 지금 큐넷이 만들고 있고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플랫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유경제를 뒷받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유경제가 구현되려면 플랫폼이 있어요. 자, 뭐 모델 하나 볼까요? 크몽은 뭐냐면 재능 기본 모델입니다. 나한테 꼭 맞는 전문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크몽이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옛날에는 이런 전문가끼리 만나가지고 뭘 하려면은 계약서를 쓰고 견적서를 만들어요. 견적서를 만들고 보내고 계약서를 만들어요. 실제 그 일하는 시간, 여기서 뭐 사파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시간은 뭐 자기들 물어보면 30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견적서 만들고 계약서 만드는데 대여식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부가가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크몽이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부가가치 되는 본질적인 업무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요. 여기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배달의 민족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자, 배달 음식 주문하는 요 1년의 사이클. 그 다음에 여행, 우리 한국의 마이리얼 트립. 이제 여행이란 게 다 이제 개인화된 여행으로 갑니다. 이 개인화된 여행으로 가면서 현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모바일 예약을 하고 여행 리뷰를 공유하죠. 여행이란 건 뭐예요?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패키지 여행에서 이제 개인화된 여행으로 가면서 플랫폼이 등장해서 공통된 부분을 플랫폼에 맡고 그 다음에 개인의 맞춤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맡아주는 이런 일들로 가는 거죠. 숙박 공유 모델, 자, 에어비앤비 가고 있는 워낙 유명하니까 자, 넘어갈 텐데 중요한 건 요즘 전 세계 잘 나가는 회사들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이 에어비앤비입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자기 호텔 방이 하나도 없죠. 자, 전 세계 최대의 렌트카 회사는 우버죠. 우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죠. 이제는 점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은행이 옛날에는 좋은 은행은 점포가 많은 은행이 경쟁력이 있는 은행입니다. 요즘은 점포가 많은 은행은 경쟁력이 없는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은 바로 뭐냐? 인수분해라는 거죠. 자, 인수분해를 하니까 기차역이 인수분해인데 기차역에서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 다음에 광주도 가고 하려면은 여기 따로따로 있어야 되냐? 그럼 역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 역 하나에서 우리 다 가면 안 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역은 하나만 만들고 노선은 3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역 하나가 뭐냐면 공통 역량 플랫폼. 요 3개의 노선이 뭐냐면 이게 개별 앱들. 그러면 뭐가 좋아졌어요? 역을 3개 만들 비용 줄여서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2개 비용이 줄었습니다. 역 2개 비용 줄은 거를 얘들하고 얘가 잘만 나누면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잘 나누면 서로 다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문제는 과로의 비용이에요. 지금까지 왜 잘 안 됐을까? 이게 과로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로 비용이 바로 인터넷이 줄인 거죠. 자, 플랫폼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니까 뭐가 줄어드느냐? 코스트가 줄어들죠. 자, 코스트가 줄어들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코스트가 줄어들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소비자한테는 차이가 없잖아요. 소비자한테 코스트가 줄어든 게 지금 현재는 차이가 없어요. 누가 좋아진 거예요? 이 회사가 좋아진 겁니다.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가 줄었으니까 요만큼 이익이 늘겠죠. 대신에 또 구매해오던 구매업체들한테 주는 돈은 줄었으니까 서플라이하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보다 협력업체의 매출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야, 플랫폼은 저거 결국은 쥐어짜는 거야. 저거 안 좋은 거야.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선을 쉽게 만드니까 새로운 노선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버가 만들어지니까 자동차가 안 팔린다 그랬는데 우버 이츠, 우버 딜리버리, 우버 푸드가 나오니까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는 뭐냐면 밸류에서 코스트를 뺀 차이, 요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게 사회적 가치. 플랫폼은 가치, 밸류를 끌어올리지. 코스트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혁신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줘.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드는 혁신입니다. 자,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이 쉽게 만들어지니까 혁신지향적인 사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프라이스는 변하지 않는다면은 통계상 잡히는 GDP랑 똑같아요. 플랫폼 경제로 가면서 사람들의 삶은 훨씬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GDP 통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랫폼 경제로 가면서 생기는 GDP 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인터넷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플랫폼의 가치가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 1%, 10%, 10배 차이인데 통신은 제곱에 비례해요. SNS는 N승에 비례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달려있어요. 방송은 제가 뭐 방송 보면서 같은 방송 보는 사람하고 뭐 상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통신은 가입자가 많을수록 내가 통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SNS는
스스로 카톡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SNS 플랫폼은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치가 급속히 증가해요. 자, 플랫폼의 가치는 규모의 n승에 비례한다. 이제. 규모의 n승에 비례하니까 이 n승에 비례하는 리드의 법칙, 이것이 이제 마태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의 법칙은 뭐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플랫폼 파워는 n승에 비례하는 여기서 누가 먼저 임계점에 도달하느냐 싸움입니다. 이래서 공유경제가 가는데 플랫폼은 커야 되고 끈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노는 서드 파티가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쟁되는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런 경쟁되는 플랫폼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플랫폼 빨리 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공짜를 줍니다. 공짜를 줘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들여요. 두 번째는 그 공짜를 주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뭘 제공하느냐 그러면은 새로운 서드 파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은 스스로 성장하는 거죠. 이 플랫폼 성장 과정의 문제가 복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블록체인 가지고 해결해 보자 하는 플랫폼이 없는 공유경제가 등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자, 블록체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데이터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 통신량을 누가 소화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소량의 데이터만 분산해서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운영 데이터는 지금처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권력 집중만 막아야지 모든 걸 다 분산시키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이러한 공유경제가 어떻게 선순환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다음 문제입니다. 자, 르봉드시가 한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거대화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디지털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르봉드시가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새로운 착취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약육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플랫폼은 아까 n승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컵을 만드는 회사는 10개 만드는 회사나 20개 만드는 회사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 사업에서는 10개 만드는 회사, 20개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10개 사라집니다. 그 규모의 차이가 2배가 아니고 그거의 3제곱,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2배 차이, 규모의 차이가 있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10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의 가치란 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 기업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공유경제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유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코스트 절감도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가치 창출도 이루어지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분배 구조가 불확실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분배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죠. 공유경제의 비판을 놓고 보면은 여기 2010년도에 나온 수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거 나오면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이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비관적인 예측이 있고 낙관적인 예측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게 결과적으로 어느 게 맞느냐 그러면은 1960년도에 우리 로마 클럽이 미래 자원 부족을 예측하고 기후의 엄청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험악한 박사는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실제로 인류가 극복해 왔어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거래를 보면은 우리 낙관론자들이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아요. 그러나 이런 비관론자들의 얘기가 뒷받침돼야지 이 소금이 있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 비판을 바탕으로 낙관론자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게 늘 우리가 만들어갈 바람직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공유형제를 둘러싼 논점을 우리가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 일부분이 되면 공유경제 그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요. 그래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효율과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 우리가 된장에 구더기가 생겼다고 된장국을 깨면 안 된다. 지금 많은 경우 교각사료에 우려 범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보면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밸류를 올리고 코스트를 끌어내렸어.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의 극대화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 그러면 기업이 만든 이 가치를 사회와 나눠요. 나눈 게 요까지는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는 생산자의 이익이 되죠.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은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가치를 만드는 과정과 가치를 분배하는 과정. 그래서 이 가치를 만드는 과정과 분배하는 과정이 선순환되면은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업도 이걸 갖고 가서 생산자의 이익을 다시 관계자들에게 잘 분배할 수 있으면 기업도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 분배 시스템, 그 다음에 기업 가치의 선순환 분배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으냐? 사용자한테 제일 많이 가고 개발자 그 다음 플랫포머가 제일 적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플랫폼 영원히 조금 가져가나요? 아니죠. 점점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N승에 비례해서 플랫폼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사용자가 개발자보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랫폼 사업자의 가치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플랫폼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나중에 먹으라. 초기에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할 때는 초기에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우버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데 기업 가치는 100조예요. 뭐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출이 안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고속도로 언제 깔리느냐, 깔리고 나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 거냐,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거기 투자하는 거고,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초기에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 간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졌죠. 이런 그 영리화 요 경쟁이 벌어지는데 요 단계에서 막대한 이 플랫폼 공유 플랫폼 기업의 적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감당하려면은 외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왜 투자하죠? 도와주려고? 좋은 일 하려고? 아닙니다. 돈 벌려고. 따라서 이 거대한 공유경제기업은 반드시 영리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리화 안 되려면 사회 전체에 협동조합 단위의 거대 협동조합의 크라우드 펀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크라우드 펀딩 구조가 잘 돼 있으면 이게 영리화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영리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막대한 돈 들여서 이 무료 승자 쿠폰을 나눠주는 우버하고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임계량을 지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기업의 투자율이 증가해요. 우리는 페이스북을 알고 페이스북 처음 상장할 때 상장 가격 절반까지 기업가치 떨어졌어. 사람들이 그거 봐. 그거 거품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2배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가입자가 그때 5억 명에서 지금 20명, 23억 명까지 갔어요. 23억 명이 되니까 이 가치는 그 당시 4배가 아니고 그거의
몇승되는 가치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익 플랫폼 수익인데 그 수익을 가만히 보면은 페이스북이 정말 혁신을 통해서 만든 수익이 있고 그냥 앉아서 번 수익이 있습니다. 앉아서 번 수익은 중과세라고 합니다. 앉아서 번 수익. 자, 그러면은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우리가 영리공유경제, 쉐어드 이코노미와 쉐어링 이코노미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과 기업과 사회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순환 경제는 사회적 신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